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티벳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왜냐하면 중국의 오늘 시장자치구에 티벳 자치구 늘 독립운동에 대한 바람이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오늘 티벳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전부 5시기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티벳의 역사를 5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제1기는 토번 제국 시기입니다. 이 토번 제국 시기에 이 토번 제국이 얼마나 강대했는지 그 영토를 보게 되면 탈인분지, 타클라마칸 사막, 지금의 이제 신장자치구죠. 중국의 그쪽을 다 지배를 했었고요. 하서회랑 그래서 몽골 고원의 일부까지 그 영향이 미칠 정도로 대단한 강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것이 토번 제국입니다. 자, 원래는 장족이라고 하죠. 장족이라고 하는데 이 장족의 이름은 춘추전국 시대부터 중국의 역사서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다가요, 티벳 고원에 널리 퍼져서 존재했었던 이 장족들이 자극을 하나 받는 계기가 일어나는데요. 토요콘, 즉 싱할린 지역에 살고 있었던 선비족의 일종인 토요콘이 티벳 고원으로 이주하여서 일정 부분 티벳 고원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토요콘이 티벳 고원에 갑자기 등장하자 티벳 고원에 널리 흩어져 살고 있었던 장족들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통일운동을 벌이게 되고요. 이제 힘겨루기에 들어가서 누가 통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통일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때에 618년 당이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당도 역시 토요콘과 같은 선비족 출신이 세웠죠. 그때 이세민이 동돌고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일컬어서 황제라고도 칭하지만 북방민족들이 썼던 칸이라는 칭호까지 자기가 더불어 쓰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가 남방과 북방을 다 통일한 말 그대로 농업민명, 정주문명과 또 유목민명을 통합한 정말로 자기가 천하의 황제이자 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붙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태종 이세민의 코를 납작하게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송첸칸포입니다. 7세기 초에 이 송첸칸포가 지금의 시장고원을 티벳 고원을 다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라싸를 중심으로 토번 왕조를 세웁니다. 이 이후에 이제 왕이 9명이 있게 되고요. 218년 동안 토번 왕국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토번 제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포탈라궁입니다. 라싸에 있죠. 그래서 누구나 라싸 여행을 할 때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궁이고요. 지금도 티벳의 라마 종교 사람들은, 티벳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평생에 한번 이곳에 순례 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일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장소가 바로 이 포탈라궁인데요. 이 포탈라궁도 역시 송첸칸보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송첸칸보가 634년에 당나라에요, 공주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막 통일을 이룩한 송첸칸보가 대내적으로 자신이 당나라에게 공주를 요구할 정도로 그렇게 권위 있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주가 시집 오게 되면 막대한 지창금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의 선진 물품들 또는 선진 문명이 공주와 함께 따라 들어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자, 송첸칸보가 당나라에게 공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공주가 욕심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고도의 계산이 따라 있는 그런 요구인 것이죠.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니까요, 636년에 토요콘을 정벌을 해버립니다. 자신들을 괴롭혔던 토요콘을 정벌을 했어요. 위협을 하고요. 그리고 20만 대군을 보내서 당의 변방 도시인 송주를 포위시키게 만듭니다. 이 토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당시에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이세민이가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성공주를 641년에 토번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는요, 당태종 이세민의 입장에서 보면 서역 경영에 힘을 써야 했기 때문에 송첸칸보에 맞서 힘을 분산시킬 수 없었다는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아무튼요,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당대 최고의 군주인 당태종 이세민이가 송첸칸포에게 무릎을 꿇은 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성공주가, 그 유명한 문성공주가 641년 토번으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당번고도라고 하는 그런 글이 새겨져 있는데요. 자, 그 당시 서한 시안에서부터요. 자, 이게
문성공주가 왔던 그 루트입니다. 그래서 문성공주가 이곳으로 옴으로 해서 당나라와 토번과의 교역로가 뚫리게 되는 셈이죠. 그전에는 이런 교역로가 정식으로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문성공주가 오문해서 당과 토번과 사이에 이런 길이 열리게 되고요. 이 당번고도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마고도, 차와 말을 바꾸었던 차마고도와 더불어서 이제 대표적인 당과 토번의 그런 교역로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요, 문성공주가 이제 토번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이 문성공주가 처음에 송첸칸보에게 시집을 왔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밝혀진 티벳 기록에 의하면요, 문성공주가 티벳으로 왔을 때에는 송첸칸보는 이미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양유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송첸칸보의 아들 궁성궁친과 이 문성공주가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643년에 자, 아들이 죽습니다. 왕으로 세웠던 자신의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송첸칸보가 다시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3년상을 치른 이후에 이 송첸칸보에 다시 이제 문성공주가 부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유목사회에서 수개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왕이 죽으면 그 후임왕이 왕의 왕비를 취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자, 이것은 이제 유목민의 수개원에 따르면 당연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따지면 이색적인 일이죠. 자기의 며느리와 다시 결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요, 송첸칸보의 부인이 됐습니다. 이 문성공주가 결과적으로는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라싸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불상이 있습니다. 족항사원의 이 불상은요, 외국인들은 함부로 볼 수 없는 티벳 사람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그런 불상인데요. 자, 이것이 알려져 있기는 문성공주가 처음에 시집 올 때 가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기록에 따르면 망자,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결혼했던 송첸칸보의 아들, 그 아들에게 바쳐진 그런 불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상은 티벳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티벳 땅에 불교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요, 아주 상징과도 같은 그런 불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과연 티벳의 불교가 문성공주가 들어옴으로써 티벳이 불교화 됐느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지 합니다만은, 최근의 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인도에서부터 이미 불교가 들어왔고 그 들어온 불교를 확산시키는 데 이 문성공주가 굉장한 역할을 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티벳 사람들이 이 족항사원에 있는 이 불상, 문성공주가 가져온 자기가 처음에 결혼했던 송첸칸보의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이 불상을 티벳 사람들의 가장 신성한 불상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 문성공주가 티벳 불교의 확산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아무튼 이 문성공주는 당번 고도와 함께 아주 이 티벳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요, 앞에 송첸칸보가 있고요. 자, 이쪽이 왼쪽이 문성공주입니다. 오른쪽에는 네팔의 왕녀 출신 부인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송첸칸보는 문성공주하고만 결혼한 것은 아니고 여러 부인을 두었다라고 해요. 이 문성공주는요, 특별히 송첸칸보가 죽은 이후에도 당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티벳 땅에 남아가지고 외교적인 역할을 충분히 했고요. 이 문성공주 이후에 약 30년 동안에는 이 당과 토번과 당 사이에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문성공주가 죽은 이후에요, 이 토번과 당나라는요, 계속해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 토번이요, 659년에 여기 청해오가 보이시죠? 청해오. 이 청해오 주변에 자리 잡고 있던 토요콘, 말씀드린 대로 이 토요콘을 아예 멸망시켜 버립니다. 당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낸 장수가 그 유명한 서린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서린귀가 참 안 좋은 인물이죠. 왜냐하면 고구려를 멸망시킨 그런 당나라의 장수이니까요. 당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당태종 이세민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당나라의 최고의 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린귀에게 10만 명을 보내가지고 청해오로 공격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완전히 토번에게 참패를 당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70년에요, 이 토번이 안소도후부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타클라마칸 사막까지 올라가서 소위 서역 지방을 완전히 이 토번이 함락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요, 678년에
18만의 당나라 군대와 송풍령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전투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에서요 거의 괴멸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참 역사의 비애인데요. 백제의 유민인, 백제의 장군인 흑지상지의 별동대의 활약으로 당나라가 겨우 전멸을 모면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토본의 전성기에 되면요. 토본과 당나라 사이의 싸움은요. 대부분 토본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토본은 그 당대에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었습니다. 절정기의 티벳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탈인분지 타클라마칸 사막 일대를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하서회랑과 이제 몽골 초원까지 그 영향력이 미칠 정도로 대단히 큰 대제국을 이루었고요. 당나라를 압도했던 그런 절정기의 티벳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토본과의 당의 각축전의 그런 결과로 지금 티벳의 라싸에 가면 서 있는 회명비가 있습니다. 장경 당번 회명비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토본인은 토본인의 땅에서, 당나라인은 당나라인의 땅에서 각각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써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당번 회명비 자체가 토본과 당이 얼마나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였고 당의 입장에서는 토본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토본은 이 당대 최고의 제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842년에 토본의 마지막 왕이 불교의 세력이 너무 커지자 불교를 탄압하다가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요. 이 이후에 이제 후계자 문제로 토본이 갈라지게 되고요. 84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려했던 토본 제국의 영광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기에 이제 분열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약 400여 년의 시간 동안 어떠한 세월이 흘러가느냐. 자, 토본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요. 티베트는 부족 국가로 이제 분열을 하겠죠. 분열을 하게 하면서 티베트 고원의 여러 부족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불교가 각지로 전파되어서 불교가 융성했던 그런 시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에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시기가 최웬 관계 시기라고 하는 공시관계 시기라고 하는 그런 역사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디와 관련되냐면 칭기스칸의 원나라와 관련이 됩니다. 자, 토본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티베트가 부족 국가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나눠져 있다가 이제 이 시기가 되어지면 리더십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시기가 되어지는데요. 이 최웬 즉 공시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 원나라가 중국을 정복하고 티베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티벳은 아주 독특한 대접을 받습니다. 티벳은 그 자치권을 인정을 받는데요. 이 몽골 제국가에서 자치권을 인정받았던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가령 고려라든지 또 여기에 티벳이 자치권을 인정을 받는데요. 원나라를 세웠던 쿠빌라이는요. 굉장히 불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티벳 불교를 자기의 통치인념으로 받아들이고요. 왜냐하면 티벳 불교가 유목민을 통제하고 유목민을 하나로 묶어내는 데는 이 티벳 불교가 굉장히 유용한 그런 어떤 종교 정책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막강한 사원의 근거지를 둔 특정 정파가 이제 원제국의 군사적인 정치적인 비호를 받는 대신에 그들에게 종교적인 권위를 주고 정신적인 종교적인 그런 권위와 세속적인 군사적인 권위가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최웬 공시적인 관계가 원나라와 티벳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쿠빌라이 칸이 숭불 정책을 펴한다고 말씀드렸죠. 티벳 승려 파스파를요 원나라 왕실에서 초청을 하고요 라마교가 뿌리내도록 힘쓰게 됩니다. 이때 라마교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지금도 몽골 인구의 90%가 라마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이 최낸 관계의 결정판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달라이라마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원나라가 중국 통치를 끝내고요 이 몽골족들이 다시 몽골 초원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티벳과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티벳 불교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그때 알탄칸이라고 하는 이 칸이 티벳 불교의 지도자를 일컬어서 달라이라마라고 하는 이름의 그런 선물을 줍니다. 이게 티벳 불교의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큰 바다와 같은 스승, 큰 바다와 같은 승려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여기서부터 비롯된 이 달라이라마가 14대까지 이어져 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14대 달라이라마가 인도의 망명정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청나라도요. 이 원나라 이후에 있었던 청나라도 기본적으로 이 최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나라하고는 조금 다르게 관리를 파견해서 내정을 간섭을 하는 속국의 위치로 격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 최면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자, 이 티베트 역사의 네 번째 단계는요. 청나라 말기부터 이제 공산 정권이 티베트를 점령할 때까지의 그런 기간을 말합니다. 이때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 바로 설산사자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티벳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내세웠던 국기고요. 지금도 인도에 있는 달라이라마의 그런 망명정부의 국기이기도 합니다. 자, 19세기에요. 티벳의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것은요, 영국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 19세기에 식민 지배를 하면서 인도를 지배를 합니다. 인도를 지배하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와 완충지대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인도와 중국 사이의 완충지대로 티벳을 설정하게 됩니다. 영국이 일방적으로 티벳을 침공을 합니다. 1903년, 1904년에요. 그러면서 쌍무조약을 체결하고 중국으로부터 그 영향력을 떼어놓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런 외세의 힘을 얻어가지고 때마침 청나라도 서구 열강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던 그런 약세의 시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외세의 힘을 빌려서 독립적인 지위를 잠깐 얻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시기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1950년대 이후죠. 지금 보시는 14대의 달라이라마인데요. 이때가 되면 이제 티베트가 중국 공산당이 티벳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려서요. 정치적인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독자적인 정체성을 이제 크게 위협받아서 끝내는 상실해버리는 처음에는 자치를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점차 공산당이 티벳의 자치적인 그런 통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달라이라마가 인도로 망명을 하게 되고요. 망명정부가 인도에 꾸려지게 되고요. 지금까지 독립을 위해서 힘쓰면서 국제적인 그런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의 이제 티벳을 여러 각도에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과연 완전한 그런 독립을 얻을 것이냐,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투쟁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한 자치를 얻을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한 자치를 얻는 것도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중국이 그것까지도 내놓을 수가 있겠느냐, 중국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치에, 고도의 자치에 관한 문제가 티벳 독립 또는 티벳 자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대략적인 티벳의 역사를 오늘 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티벳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